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 재산에 손대려 했다는 게 말이나 돼? 시어머니 문선자의 목소리는 법원 복도 전체를 울렸어요. 일부러였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하려고 그렇게 크게 소리쳤던 거예요. 서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하윤을 쳐다봤죠. 그 시선들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하윤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문선자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게 뻗은 허리, 값비싼 한복 차림의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온몸으로 과시하고 있었죠. 제발, 내가 뭘 안다고 제발이야? 문선자는 하윤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우당탕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지갑, 핸드폰, 립스틱, 그리고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 이게 뭐냐? 문선자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6주 전 거예요. 그런데 유산했어요. 유산? 또? 문선자의 비웃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죠. 사실 하윤은 결혼 8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결혼 1년 차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을 때였죠. 두 번째는 3년 차 과로로 쓰러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2달 전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조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내민 한약을 마신 다음 날 출혈이 시작됐어요.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닥쳐. 문선자의 고함에 하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남편 박정호는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말리지도 않고 감싸주지도 않고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호 옆에는 하윤의 사촌 언니 정유라가 붙어 있었죠. 유라는 하윤보다 5살 위였어요. 하윤이 10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고모네 집에서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내가 널 키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유라는 하윤이 박정호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축하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호의 팔짱 안에 있었어요. 언니. 하윤이 유라를 불렀지만 유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차가운 옆모습에서 하윤은 깨달았어요.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구나. 아마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었을 거예요. 서명만 하면 돼. 정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중고차를 처분하는 것처럼 8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 그에게는 그저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처럼 들렸죠. 재산 포기 각서만 쓰면 고소는 안 할 거야. 고소요? 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어요. 정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잖아. 증거 다 있어.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 자금을 정리한 건 맞았어요. 정호가 부탁했거든요. 세무조사 대비해서 비자금 흐름 좀 정리해줘. 넌 회계 전공했잖아. 하윤은 남편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가며 복잡하게 얽힌 회사 자금의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그런데 그게 정호가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걸 하윤은 한 달 전에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에는 하윤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증거가 있으면 됐지. 변명은 필요 없어. 정호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하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들도 조정위원도 모두가 하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게 수치스러워. 문선자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그 말 속에는 지난 8년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죠. 아침마다 정성껏 차린 시부모님 식사, 명절마다 밤을 새워 준비한 제사상, 아플 때도 참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수치가 되어버렸어요. 하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이혼 동의서, 위자료 청구 포기 확인서. 한 장 한 장 서명할 때마다 하유는 자신이 지워지는 걸 느꼈어요. 박정호의 아내라는 신분이, 박씨 가문의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모두 사라져갔죠. 마지막 장의 서명을 끝내자 문선자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근처에도 오지 마. 알았지? 하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원 복도를 나서는 하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라는 정호의 팔에 더욱 밀착했어요. 이제 우린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정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숙제를 끝낸 것처럼요. 그날 밤 하윤은 8년을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하윤의 짐이 담긴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겨우 2개. 8년의 흔적이 고작 캐리어 2개에 담길 정도였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저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고 끄는 거였어요. 유라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죠. 언니, 나야. 갈 데가 없어. 도와줘.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요. 하유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남편도 시댁도 친정도 심지어 함께 자랐던 사촌 언니마저도 등을 돌렸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폭우로 변했어요. 하유는 캐리어를 끌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여기 서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마지막 시외버스가 들어왔어요. 하유는 표를 끊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멀리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유는 그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를 낳지 못한 게 죄였을까요? 남편을 믿고 도와준 게 바보 같은 일이었을까요? 8년 동안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 들렸죠.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하유는 창밖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하윤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점입니다. 손님, 내리셔야 해요. 버스 기사의 목소리에 하유는 정신을 차렸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강원도 인제군이요. 이 근처엔 산사 하나 있는데 지금 시간엔 문 닫았을 거예요. 하유는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발을 디디는 순간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죠.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버스가 떠나고 나자 주변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이었습니다. 하유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걷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야 하지? 사실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서울에서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곳에 도착하니 막막했어요.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거든요. 30분쯤 걸었을까요? 하윤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캐리어 바퀴는 진흙탕에 걸려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하윤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목조 건물이 나타났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희미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어요. 절이었습니다. 하윤은 대웅전 처마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젖은 옷을 벗을 수도 없어서 그저 벽에 기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생각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집도 돈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동결됐을 거예요. 정호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핸드폰 요금도 이번 달까지만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유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하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승복을 입은 스님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 스님이었죠. 죄송해요. 비를 피하려고. 일어나세요. 감기 걸리겠습니다. 도연 스님은 하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윤은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스님의 손은 따뜻했어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새벽 예불 시간이라 깨어 있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스님은 하윤을 요사채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구들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마른 옷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나가고 하윤은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눈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8년 전 박정호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깨끗한 면 옷과 수건,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아요. 하유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고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편히 쉬십시오. 스님의 말에 하유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아니 새벽이었죠. 하유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폭우 소리 대신 목탁 소리가 귀를 채웠고 온돌의 따뜻함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하유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지난 몇 주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푹 잔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죠. 밖으로 나가니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어요.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아침 공양하셨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절에서는 굶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따라오세요. 스님은 하윤을 공양간으로 데려갔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몇 가지. 하윤은 언제 제대로 된 밥을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천천히 드십시오. 하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울어도 괜찮습니다. 여긴 그래도 되는 곳입니다. 스님의 말에 하윤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한참을 운 뒤에야 하윤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미안해요. 보기 안 좋으셨죠? 아닙니다. 괜찮아 보이십니다. 괜찮다니요? 눈물이 나온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스님의 말이 하윤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살아있다. 그래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윤은 스님을 도와 마당 청소를 했어요. 빗자루질을 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돌아간다 해도 갈 곳이 없었죠. 친구들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했지만 결혼 후 8년 동안 시댁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스님, 제가 여기서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필요한 만큼 계십시오. 대신 공양 준비와 청소는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 하윤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소매를 걷어 올리며 빗자루를 움직이는데 문득 도현 스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점, 하윤은 스님이 자신의 손목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왼쪽 손목 안쪽 붉은 매화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언제부터 있으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절대 지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하윤이요. 서씨. 스님은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하윤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요사체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신 것 같았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왼쪽 손목에 매화점이 있습니다. 하윤은 귀를 기울였어요. 나이는 30즈음 되어 보입니다. 성함은 서하윤이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윤은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손목의 점이 왜 중요한 걸까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윤이 10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엄마.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하윤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하윤아, 손목의 점 절대 지우면 안 돼. 이건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거야. 알았지?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아프니까 이상한 말을 하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이 하윤을 찾아왔어요. 서울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요? 왜요? 만나보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누군데요?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를 아는 사람? 20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가시면 아실 겁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폭우 속에서 이 절을 찾은 것도, 스님이 손목의 점을 알아본 것도 모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하윤의 대답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 2대가 절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윤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죠. 서하윤 씨이십니까?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 하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차에 오르면서 하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 스님이 합장한 채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죠.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지나가고 들판이 지나가고 도시가 다가왔어요. 하윤은 손목의 매화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답은 없었지만 하윤은 알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차는 서울 한남동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들 사이로 유독 오래되어 보이는 한옥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하윤은 긴장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현 스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 고즈넉한 사랑채.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윤은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한지로 바른 창문 너머로 햇살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방 안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강명진 회장이었습니다. 앉으시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하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윤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손목 좀 보여주겠나?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손목에 붉은 매화점이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맞구나. 정말 자네였어. 저를 아세요? 모를 리가 있나. 자네 어머니 서윤희 씨를 20년 넘게 찾아왔으니까. 하윤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엄마 이름을 듣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윤희 씨는 우리 회사의 격리 과장이었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지. 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20년 전 윤희 씨는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비자금 조성을 발견했네. 당시 부회장이던 내 조카가 주도한 일이었지. 윤희 씨는 나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어. 그런데요? 그 전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네. 빗길에서 차가 전복됐다고 했지.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사고 아니었나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했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브레이크 흔적도 없고 블랙박스도 파손됐지. 완벽한 사고처럼 꾸며져 있었어. 하윤은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살해당했다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얘길? 윤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내게 전화를 했네. 겨우 한마디만 남기고 숨을 거뒀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을 지켜주세요. 왼쪽 손목에 매화점이 있어요. 그 애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 자신을 생각했다는 게 가슴을 찢었어요. 그래서 자네를 20년 넘게 찾았네. 하지만 고아원 기록도 입양 기록도 찾을 수 없었어. 자네가 친척 집에 들어간 줄은 몰랐지. 고모네 집에서 자랐어요. 고모는 저를 별로 반기지 않으셨지만요. 하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촌 언니 유라가 내가 널 키웠다고 할 때마다 느꼈던 빚진 기분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강 회장의 물음에 하윤은 자신의 지난 20년을 간략히 이야기했어요. 고모네 집에서의 눈치 보던 시절,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온 것, 그리고 박정호와의 결혼, 이혼까지. 이야기를 듣던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정호라고 했나? 어느 회사 사람인가? 다산건설이요. 부장까지 올라갔었어요. 강 회장은 옆에 앉아있던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는 곧바로 밖으로 나갔죠. 자네 결혼,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산건설은 우리 계열사야. 그리고 지금 부회장이 누군지 아나?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강명수, 내 조카지. 20년 전 자네 어머니를 죽인 바로 그 사람이야.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강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명수는 20년 전 사건 이후로도 계속 비자금을 빼돌렸네. 하지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 그 녀석이 워낙 교묘하거든. 그런데 그는 하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자네가 다산건설 임원과 결혼했다는 건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지네. 자네 어머니의 딸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하윤은 숨이 막혔어요. 정우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왜요? 왜 저를 감시하려고? 자네 어머니가 남긴 게 있는지, 자네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하윤은 지난 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가 자신에게 회사 자금 정리를 부탁했던 것, 그 과정에서 비자금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이혼 조정장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것,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어요. 8년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걸 보게.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호와 시어머니 문선자, 그리고 사촌 언니 유라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하윤이 이혼하기 3개월 전부터였죠. 통화 내용을 읽는 하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서하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금 흐름 정리하면서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정리해. 이혼시키고 책임 떠넘겨. 유라 씨가 도와주셔야 해요. 하윤이 의지할 데가 없어야 통제가 쉬우니까요. 하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유라까지, 함께 자란 언니까지 한패였다는 거잖아요. 언니가 왜? 돈이겠지. 자네를 배신하는 대가로 받은 게 있을 거야. 하윤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네. 다만 자네가 윤희 씨의 딸이었다는 것, 그것뿐이야. 강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자네 어머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네.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했지. 그래서 목숨을 잃었어.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윤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싸워야지. 뭘로요?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집도 돈도 사람도 나한테 있네. 강 회장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자네를 찾은 건 단순히 윤희 씨의 유언 때문만이 아니야. 명수 그 자식을 잡기 위해서였네. 그리고 자네가 열쇠야. 저요? 자네가 정리한 회사 자금 자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흐름을 추적하면 명수와 박정호가 공모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지.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 이미 재산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요. 고소 안 하기로 약속했고요. 그건 강요에 의한 서명이니 무효야.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네. 강 회장은 다시 하윤 앞에 앉았어요.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겠네. 이대로 살 수도 있어. 내가 생활비 지원해주지. 조용히 편하게 살면 돼. 아니면요? 아니면 싸우는 거야. 자네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자네를 이용한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지. 쉽지 않을 거야. 길고 힘들 거고. 하윤은 손목에 매화점을 내려다봤어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라고 했던 이 점. 그게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는 거라고 했던 엄마의 말. 엄마는 싸웠어요. 끝까지. 그 생각이 들자 하윤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하겠어요. 확실한가? 네. 전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준비하지. 먼저 자네 건강부터 회복시켜야겠어. 그리고 그는 비서를 불렀어요. 김 비서, 서하윤 씨를 위한 방을 준비하게. 이제부터 이 집 식구야. 네, 회장님. 하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갈 곳 없이 포구 속을 헤맸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저택의 식구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건 내가 자네 어머니께 갚아야 할 빚이야. 그날 저녁 하윤은 준비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며칠 전 봤던 서울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였어요. 하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확인했죠. 하윤아, 어디 있니? 걱정된다. 연락해.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걱정? 전화했을 때는 끊어버리더니 이제 와서 걱정이라고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라였어요.
하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오빠 정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만나서 얘기하자. 하윤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섰어요. 비쩍 마른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 속에 뭔가 다른 게 보였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이었을까요? 하윤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가볼 거야. 손목의 매화점이 붉게 빛났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웃고 있었고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잘하고 있어, 우리 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강명진 회장의 저택에서 보낸 첫 주는 낯설었어요. 하윤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회장님의 권유였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좋아졌어요.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8시에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강 회장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늘 편안하게 대해주셨어요. 어젯밤엔 잘 잤나? 네, 덕분에요. 몸무게 좀 늘었나? 김비서, 하윤 씨 뺨에 살이 좀 오른 것 같지 않은가? 김비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하윤은 일주일 만에 2kg가 늘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덕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강 회장님의 서재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법률, 회계, 기업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아야 했거든요. 회장님,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물론이지. 싸우려면 상대를 알아야 해. 명수가 어떤 수법을 쓰는지, 회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허점을 찾을 수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펼쳤어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하나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송재현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서하윤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먼저 이혼 조정 무효 소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요에 의한 서명이었다는 점,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전 다시. 아니요, 이혼은 유지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송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정호 씨와 강명수 부회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서하윤 씨가 정리하신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될 거예요. 하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문선자였어요. 하윤아. 대문 앞에서 문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거실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회장님, 신경 쓰지 말게. 내가 처리하지. 강 회장님이 직접 밖으로 나갔어요. 하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당신이 강명진 회장이요? 문선자는 거만하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를 내놓으시오. 그 애가 여기 있다며? 서하윤 씨는 제 보호 아래 있습니다.
돌려보낼 생각 없습니다. 보호요? 웃기는 소리. 그 애가 우리 회사 돈을 훔쳤단 말이오. 문선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이미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더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예요. 정호 씨와 강명수 부회장이 공모해서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증거 있어요. 곧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문선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하윤을 노려보다가 강 회장님을 향해 말했죠. 회장님, 이거 큰일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오래된 가문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법보다 위는 아니죠. 강 회장님의 말에 문선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서하윤.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미 잃을 게 없거든요. 하윤의 대답에 문선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하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잘했네. 강 회장님이 하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처음으로 맞섰구만. 떨렸어요. 진짜 많이. 그래도 해냈잖아. 그걸로 충분해.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어요. 이혼 조정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하윤은 증인석에 앉아 당시 상황을 진술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법원 복도에서 큰 소리로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변호인은 선임하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께서 변호사 선임하면 고소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반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하윤 씨는 대학 졸업자이고 회계 업무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법률 문서를 이해 못할 리 없는데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법정을 나서는 하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힘들었지? 송 변호사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준비되어 있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2달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위자료 5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송 변호사가 전한 제안이었어요. 하윤은 단번에 거절했죠. 싫어요.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새 출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죠. 돈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윤은 단호했어요. 제 엄마를 죽인 사람들, 저를 이용한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는 걸 보고 싶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송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뒤, 이번엔 사촌 언니 유라가 찾아왔습니다. 저택 응접실에서 마주 앉은 2사람. 오랜만에 본 유라는 수척해 보였어요. 하윤아, 무슨 일로 왔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라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하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받은 돈 얼마였어요? 저를 배신한 대가로 받은 돈이요.
얼마였는지 궁금해요.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있었고 정우 오빠가 도와준다고 3억이었다고 들었어요. 하유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를 키웠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평생 말씀하시던 언니가 3억에 저를 팔았더라고요. 하유나 제발 이제 그만 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죠.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게. 그건 언니 몫이에요. 문이 닫히고 하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달째 드디어 첫 번째 승리가 왔어요. 이혼 조정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 거죠. 축하합니다, 서하윤 씨. 송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박정호 씨와 강명수 부회장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유는 판결문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강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잘했네, 하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자네가 해낸 거지.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작은 축하 자리가 마련됐어요. 강 회장님, 김 비서, 송 변호사, 그리고 도연 스님까지 오셨죠. 보살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도연 스님이 하윤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요? 눈빛이 다릅니다. 처음 절에 왔을 때는 꺼져가는 불빛 같았는데 이제는 단단한 촛불 같습니다. 하윤은 웃었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거든요. 스님 감사해요. 그날 절에서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식사 후 하유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윤 씨. 박정호였어요.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부회장님도 날 버렸고. 나 이제 끝났어.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정호 씨. 하윤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8년 동안 저한테 했던 것들 기억나세요? 아이 못 낳는다고 6개월이 흘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강명수 부회장과 박정호의 배임 횡령 사건 최종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윤은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 법원에 왔을 때는 겨울이었죠.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긴장되십니까? 송재현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박정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얼굴엔 생기가 없었죠. 시어머니 문선자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장 입정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명수는 20년간 회사 자금 3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 서윤희 씨의 사망과 관련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엄마 이름이 법정에서 불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박정호는 강명수와 공모하여 피해자 서하윤 씨를 이용 범죄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에 피고인 강명수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320억 원을, 피고인 박정호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28억 원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문선자는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정호는 고개를 떨구었죠. 하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하윤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고소한 심정이 어떠셨나요? 하윤은 잠시 멈춰섰어요. 마이크들이 쏟아졌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고 잘못된 일이 바로잡히길 원했을 뿐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서윤희 씨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 믿어요.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송 변호사가 길을 열어줬어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차에 오르는 하윤을 보며 강명진 회장이 웃었어요. 훌륭했네. 떨렸어요. 많이. 그래도 잘했어. 자네 어머니가 봤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은 엄마의 묘소를 찾았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였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성묘였죠. 그동안은 고모네 식구들이 명절 때만 형식적으로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묘비 앞에 앉아 하윤은 준비해온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야. 하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 미안해. 그동안 못 왔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엄마가 지키라고 했던 이 점 덕분에 나 많은 걸 찾았어. 엄마의 진실도 알게 됐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도 만났어. 하윤은 손목에 매화점을 쓰다듬었어요.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잘못된 걸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며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왜 엄마가 그렇게 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고마워. 나한테 이 점을 남겨줘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엄마도 편히 쉬어. 내가 잘 살게. 약속할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묘소를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윤아. 돌아보니 고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고모. 묘소에 왔다길래 혹시나 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전화 끊었던 것.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는 거.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라한테 돈 받은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모른 척했지. 나도 돈이 필요했거든.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고모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응. 저도 미안해요. 고모네 집에 짐만 됐던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짐이야. 그래도 부담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조카 하나 떠맡게 됐으니까.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윤아, 너 정말 착하구나. 고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모두 힘들었던 거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용서라고 하기엔 부족했지만 이해라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하윤아. 고모도요. 고모가 돌아서 걸어갔어요. 하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 후
강명진 회장의 제안이 있었어요. 하윤,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나? 회장님 회사에서요? 격리부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자네 어머니가 했던 일이기도 하고. 하윤은 고민했어요.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 보이는구만. 제가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서 배우는 거지. 자네한텐 재능이 있어. 숫자에 강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알고. 회장님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무엇보다 자네 어머니처럼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어. 그런 사람이 회사에 필요해. 하윤은 손목에 매화점을 만졌어요.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해볼게요. 좋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6월의 어느 날 하윤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쉬고 있었어요. 입사한 지 2달.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오류를 찾고 정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았거든요. 서대리님, 동료 직원이 다가왔어요. 김 주임님, 무슨 일이에요? 점심 같이 먹어요. 신입 여직원들이랑 모임 있는데. 좋아요. 하윤은 웃으며 일어섰어요. 회사에서 처음 생긴 친구들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김 주임이 물었어요. 서대리님, 소문 들었어요. 회장님 손녀라며? 아니에요. 그냥 인연이 있는 사이예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회장님이 직접 챙기시잖아요. 하윤은 웃기만 했어요. 설명하기엔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식사 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보살님, 절에 한번 오시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하윤은 강원도 산사를 다시 찾았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처음 왔던 그날이 떠올랐죠. 스님, 오셨습니까, 보살님? 도연 스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제가요?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살아계신 사람의 얼굴이십니다. 하윤은 웃었어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스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받아주지 않으셨으면 인연이었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 일어서신 겁니다. 두 사람은 대웅전 앞에 앉았어요.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스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왜 절에서는 손목의 점을 보자마자 회장님께 전화하셨어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20년 전부터 부탁하셨습니다. 왼쪽 손목에 매화점이 있는 여자를 찾으면 꼭 연락 달라고요. 절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혹시나 해서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렇구나. 보살님, 그 점은 저주가 아닙니다. 네, 축복입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지요. 그 덕분에 진실을 찾으셨으니까요. 하윤은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붉은 매화점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천만에요. 잘 사십시오, 보살님. 가을이 왔어요. 하윤은 이제 회사에서 격리팀 대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퇴근길, 하윤은 한강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윤은 남자의 핸드폰을 받아 사진을 찍어줬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웃으며 돌아갔어요. 하윤도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혼자여도 충분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강 회장님의 저택은 이제 하윤에게 진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게. 저녁 먹었나?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회장님이 물었어요. 요즘 어떤가? 회사 생활. 좋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만. 자네 어머니도 일을 좋아하셨지. 회장님.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 받아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요. 회장님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하윤. 네. 고마운 건 나야. 자네 덕분에 20년 묵은 빚을 갚았으니까. 윤희 씨께 약속했던 걸 지켰으니까. 회장님. 그리고 자네는 내게 손녀 같은 사람이야. 혼자 살아온 이 늙은이에게 가족이 생긴 거지.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말게. 기쁜 날인데. 기쁜 눈물이에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어요. 1년 후 봄이었습니다. 하윤은 엄마의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강 회장님이 함께였습니다. 윤희 씨, 오랜만입니다. 회장님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따님 잘 지켜냈습니다. 이제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습니다. 하윤도 옆에 앉았어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힘든 일도 있지만 행복해. 엄마가 남겨준 이 점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매화나무 꽃잎이 날렸습니다. 엄마처럼 용감하게 살게. 잘못된 걸 보면 바로잡을 거야. 그리고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게. 하윤은 손목에 매화점을